저는 40대 초반 10여 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애엄마예요. 이혼이 자랑은 아니라지만 막상 해보니 부끄러울 것도 없다 싶어요. 특히 제 경우엔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아무래도 몇십 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끼리 믿음 하나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족은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그리 달콤하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화목하게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하필 제 옆에 있는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비극이자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정말 평범했어요. 엄마 아빠 두 분 계시고 제 아래로 3살 터울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 그 시절 가장 전형적인 4인 가족이요. 심지어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집안 형편이 아주 좋지도 그렇다고 남들보다 못하지도 않은 딱 중간쯤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맞벌이인 집에서 장녀인 아이가 어떻게 크는 줄 아시죠? 저는 그냥 동생 챙기면서 무난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던 것도 아니었어서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성실하게 자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였어요. 그래서 말도 곧 잘 듣는 편이었고 조용히 제 할 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죠. 자라면서도 정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일이래봐야 가끔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 생활비 보내는 문제로 부모님이 투닥거리시는 정도였고 사춘기에 접어든 저랑 여동생이 피 터지게 싸우는 정도였어요. 방문 쾅 닫고 다시는 말 안 해 소리 지르면서 며칠씩 서로 쌩 까던 그 시절에는 그것도 큰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평화롭고 제일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땐 몰랐죠. 그런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퇴근길에 회식을 마치고 나오시다가 음주운전을 한 차에 치이셨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실감이 안 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퇴근하면 집에 들어오고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머리가 따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던 평온한 시간은 아무 예고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같은 회사에서 꽤 오래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연금이며 퇴직금, 사망보험금 같은 돈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돈 앞에서 사람들은 정말 다른 얼굴을 하더군요. 평생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살았던 엄마였는데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과 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직 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삼촌이 엄마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형수, 설마 그 돈 다 꿀꺽할 거 아니지? 언제 말하나 기다렸는데 우리 엄마한테 설마 한 푼도 안 떼어주겠다는 거야? 도련님, 그 얘기를 꼭 지금 해야 할까요? 형 장례식이잖아요. 돈 얘기는 손님들 가고 우리끼리 있을 때 해요. 아니,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 증인으로 있을 때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말하면 또 딴소리 할 거잖아. 형 목숨값을 형수 혼자 내려면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연히 말해서 동생인 내 몫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나도 그 말은 동의해. 언니 혼자 다 가져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우리 엄마가 먹이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고작 10몇 년 같이 살았다고 언니가 그걸 다 가져간다고? 도련님, 아가씨, 저도 살아야죠. 저희 애들도 살아야죠. 저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저도 나쁜 소리 하기 싫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3일도 못 참으세요? 우리 장남, 아이고 그 애가 요심이 얼마나 깊었는데 지금 네 말을 듣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냐. 이렇게 가버렸으니 이제 내 용돈은 누가 챙겨주냐 이 말이야. 욕심 부리지 말고 네가 양보해라. 그게 맞는 거야.
할머니까지 이러니까 엄마가 딱 이제 그만 얘기하겠다고 칼같이 잘라냈는데 그거 보고 고모가 막 엄마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건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저도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덤볐죠.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고모. 그 손 안 나요? 우리 엄마 건들지 마요. 미친 거 아니야?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삼촌 손이 제 뺨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난리가 났죠. 엄마도 제가 뺨 맞은 거 보면서 눈이 도셨거든요. 상을 엎으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야말로 개싸움이었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아버지 장례를 겨우 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집을 팔아서 저랑 여동생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요. 저도 그 바람에 친구들이랑 전부 헤어져야 했지만 솔직히 미련은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매일같이 친가 식구들이 집에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외가가 조용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사정 얘기를 꺼내고 도와달라는 말로 포장을 하더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척이 아니라 상황만 보고 달라붙는 거머리고 왼수라는 걸요. 웃긴 건 아버지가 남긴 돈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 식구가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냥 당장 먹고 사는 걱정 조금 덜어주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가끔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들 학원비랑 대학 등록금 어쩌나.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니들 아빠가 이거는 마련해 놓고 가셨나 보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가족은 결국 우리 셋뿐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박힌 게요. 우리 세 식구 정말 똘똘 뭉쳐서 서로를 위해 힘내고 서로를 위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셋 중에서 엄마가 가장 악착 같으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이제는 알지만 어릴 땐 참 엄마한테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팔고 지역을 옮기고 제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엄마는 아예 회사를 그만두셨거든요. 그간은 제 대학이라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참으셨었는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그때부터 이것저것 손대기 시작하신 거죠. 잠깐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고 커피숍을 내신 적도 있었고 아는 사람 사업을 도와준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오래 붙잡은 건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요상하게 수완이 좋으셔서 망한 적은 없었어요. 엄마는 될 것 같으면 밀고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접는 사람이었거든요. 덕분에 수입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저도 대학 다니면서 돈 때문에 발 동동 구를 일은 없었고 여동생도 하고 싶은 거 하겠다면서 미술로 대학을 갈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잘 자라서 학교를 졸업했고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입사한 첫 해였어요. 직장 동료가 소개팅 하나 해보겠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별 생각 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취직까지 했으니 이제 인생의 커다란 목표를 일단락 지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무료하기도 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나간 자리에 나온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요.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이라 그런가 첫인상이 딱 반듯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참 상냥하게 잘하더라고요. 묘하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샌님도 아니라 농담을 툭툭 잘 던지는데 그 독특한 유머 감각이 돌아가신 아버지랑 좀 비슷해서 호감이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사람도 홀어머니랑 함께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 나이 차이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남동생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먼 곳에서 식당을 한다고 하더군요. 공통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새삼 처음부터 가족 얘기밖에 안 했네요. 어머니가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그때 저는 그걸 되게 성실해 보인다고 착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자기 인생 이야기보다 가족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꽤 위험한데 말이죠.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한테도 참 잘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필요한 건 바로바로 챙기고 그땐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효심 깊은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렇게 연애를 좀 하다가 우리 엄마한테 인사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애인이었거든요.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기대대로 그날 남편은 정말 완벽했어요. 원체 자기 엄마한테도 잘하는 사람이고 성격 자체가 다정하고 위트 있어서 엄마도 완전 폴인럽 하셨죠. 나는 다정한 아들 한 명이 새로 생긴 것 같아. 어쩜 저렇게 자상하니? 그치. 말도 참 예쁘게 하지? 너한테도 잘하겠다. 저런 애는 나중에 집안일도 잘 도울 것 같고. 맞아. 집에서 뭐 하냐고 물으면 늘 집안이라고 있더라. 엄마의 검증까지 받으니 제가 어땠겠어요. 제 자랑스러운 남자친구.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연애는 계속됐고 정신 차려보니 3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크게 한번 싸운 적 없었고 제 눈에는 이 사람이 문제없는 선택지로 보였거든요. 다만 연애를 하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정말 알뜰하고 철저하다는 거였어요.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늘 계획이 있었고 데이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지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좀 답답하긴 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굳이 가격 비교를 하고 밥을 먹어도 메뉴 하나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또 이상하게 답답하긴 해도 그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돈으로 사고는 안 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 여동생이 한 번은 대놓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언니, 근데 오빠 돈 너무 안 쓰지 않아? 남자가 좀 쓸 때는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알뜰한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오히려 저러기가 더 힘든 거 알지? 아니 언니, 말은 똑바로 하자. 알뜰이랑 인색은 다르지. 언니 연봉이 훨씬 높은데 결혼해도 정말 괜찮겠어? 결혼은 현실이라잖아.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아니니? 결혼해서 돈 알차게 모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난다. 너는 꼭 그렇게 안 좋을 경우부터 생각하더라. 선생이라 그런가 애가 완전 나보다 고지식해. 참나. 이보세요. 그럼 선생님 말 들어야죠. 늙은이 학생. 그때 저는 여동생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땐 모든 게 다 좋아 보일 때였거든요. 벌이는 적지만 공무원이니 직장도 안정적이죠. 사람 성격도 모난 곳 없죠. 집안도 화목하고 큰 문제 없어 보이죠. 딱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그 알뜰한 성격으로 이미 돈도 꽤 모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반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도 살림도 하나하나 계산해서 정확히 반씩, 서로의 직장 딱 그 사이에 집을 구해서 알뜰살뜰하게 결혼 준비를 착착 해냈어요. 근데 사람 인생이 참 웃긴 게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했는데 첫 싸움이 결혼식 날 터진 거예요. 저희는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꽤 깔끔하게 정리한 편이었습니다. 식장 비용이랑 이런 것도 전부 축의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반 나누자고 결정해둔 상태였고요. 문제는 결혼식을 다 치르고 축의금 정산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봉투 정리하고 액수 적고 계산기 두드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봉투 몇 개를 쏙 빼더니 옆으로 치워두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계속 빼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묘하게 골라서 쏙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뭐해? 아, 이건 엄마 앞으로 들어온 거라서 이건 다 엄마 드려야 돼. 어머님 앞으로 들어온 걸 다 뺀다고? 왜? 엄마가 그건 달라고 하셔서.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한대. 그때부터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실 축의금 구조를 제가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제 쪽에서 들어온 축의금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 엄마 쪽에서 들어온 것도 시어머니 쪽보다 훨씬 많았고요. 남편 쪽 축의금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쪽이랑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시어머니 앞으로 들어온 걸 전부 빼버리면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거의 다 내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일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은 끝났지, 사람들 인사해야지, 시간은 촉박하지. 거기다 괜히 그날 큰 소리라도 나면 모양 빠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예식 비용을 전부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땐 진짜 일단 넘어가자였어요. 근데요, 문제는 그게 넘어가진 게 아니라 해결 안 된 채로 쌓였다는 거죠. 신혼여행 가는 날 비행기를 탔는데도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이러려고 남편이 결혼식 비용은 아끼지 않고 과감한 선택을 했던 건가 싶고,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반반하자고 한 건가 싶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어요. 아까 축의금 정산할 때 말이야. 그건 반반 아니지 않아? 뭐가? 어머님 앞으로 들어온 거 다 빼고 나누는 게 어떻게 반반이야?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뺀 게 그렇게 아까워? 미리 말을 해줬으면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안 했겠지. 그럼 나도 우리 엄마한테 들어온 거 빼라고 말을 해주던가. 결혼했는데 어차피 우리 통장 합칠 거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잖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도 축의금 목록 봤잖아.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해? 자기야, 우리 지금 여행 가는데 결혼식 비용까지 이렇게 따지고 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럼 내가 엄마 몫으로 빼준 거 다시 채울게. 그럼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비행기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 힐끔힐끔 보는 것 같고 승무원 왔다 갔다 하고 괜히 더 크게 싸우기도 애매했고 순간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결혼식 날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좀 눌렀죠. 그러고 나니까 여행지에 도착하고 나서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이 과했던 것 같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사실 신혼여행까지 와서 돈 문제로 계속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런 일 생기면 그때 확실히 얘기하지 뭐.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삐걱거림의 대부분은 다 돈이랑 연결돼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돈 이야기를 꽤 빨리 정리했어요. 각자 양가에 용돈은 보내고 나머지는 합쳐서 관리하자. 이건 둘 다 자연스럽게 동의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던 자리에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돈 관리를 맡고 싶다고요. 말투가 되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기가 더 꼼꼼하고 잘할 자신이 있다는 식이었죠. 사실 그 말이 아주 터무니없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돈 쓰는데 신중한 편이었고 허투루 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내가 할게 정도로 받아들였죠. 오히려 귀찮은 역할 맡아줘서 고맙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건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았거든요. 남편은 7급 공무원이었고 저는 그보다 연봉이 훨씬 높았습니다. 게다가 제 월급에는 연말 성과금이랑 보너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통장 합치는 게 누가 보면 좀 손해 같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남편이 더 많이 벌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서 그냥 부부니까 당연한 수순 정도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뭔가 대놓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이상한 걸 봐도 그냥 넘기게 되잖아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차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타는 차가 좀 오래된 것 같다고요. 얼마 안 가서는 TV 화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했고요. 그때마다 저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생각도 드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남편 원래 벌던 돈에 더 많은 월급에 제 돈까지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통장 규모가 커졌을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바꿔야겠다고 말하는 것들 보면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노트북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거실에 남편 노트북 하나 두고 공용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또 난리네. 뭐만 하려고 그러면 버벅거려서 볼 수가 없어. 그냥 핸드폰으로 해야겠다. 뭐 해야 하는데? 폰으로 가능한 거야? 모르겠어. 일단 들어가 보려고. 있잖아, 여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그냥 컴퓨터로 바꿀까? 컴퓨터는 부품 갈아 끼워서 계속 쓸 수나 있지. 노트북 이건 오래된 거라 웬 벽돌이라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사실 저도 그 노트북 요즘 속 터져서 잘 안 쓰고 있었던 터라 그래, 필요하면 바꾸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잘 골라서 사겠다고 했고 우리 집에 새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스들 접다가 컴퓨터 박스 안쪽에 종이가 하나 끼워져 있는 걸 봤거든요. 무심코 꺼냈는데 영수증이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금액에서 눈이 멈췄어요. 한 번 보고 다시 보고 또 봤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아니 무슨 4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순간 화가 난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좀 멍했어요. 제가 알기론 웬만한 컴퓨터로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잠깐 가만히 서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차 얘기, TV 얘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들이요. 그날 저녁에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남편을 불렀어요. 따지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보, 이것 좀 봐봐. 이거 컴퓨터 영수증이더라. 내가 쓰레기 정리하다가 봤어.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 크네? 아, 그거 성능 좋은 걸로 샀어. 한 번 사는 거면 오래 쓰는 게 낫잖아. 오래 쓰는 건 이해하는데 나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바꾼다고 할 때도 이렇게나 든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 나도 가격을 잘 몰랐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기계는 어차피 사는 거 제일 좋은 거 사는 게 좋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통장 돈이잖아. 이렇게 큰 돈 쓸 때는 미리 얘기 좀 해줘. 남편은 딱히 미안해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도 아니고 그냥 이게 왜 문제야? 같은 표정이었죠. 그게 더 묘했어요. 그래서 괜히 저 혼자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왠지 찝찝함이 남아서 그 뒤로 통장 내역을 한 번 쭉 보게 됐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자잘한 카드 내역이 기가 차더라고요. 백화점에서 본인 엄마 스카프를 사드리지 않나, 지동생에게 비싼 지갑을 선물하지를 않나, 본인도 백화점에서 옷을 사입지를 않나. 그래서 결국 제가 컴퓨터 건이랑 포함해서 한 번 대판 싸웠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수입이 늘었으니까 쓰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당신이 뭔 수입이 늘어? 당신 호봉제잖아. 우리 올해 결혼했는데 뭔 수입이 느냐고 내 돈이겠지. 아니, 솔직히 이런 걸로 따지는 건 치사하지 않아? 당신도 내가 돈 잘 벌면 똑같이 할 거잖아. 나도 돈 잘 버는 마누라 덕 좀 보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입이 쩍 벌어지죠. 결국 통장을 분리했어요. 각자 생활비만 넣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기로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이것 때문에 한동안 삐져 있었어요. 제가 너무 계산적이라느니 부부답지 않다느니. 아니, 혼자 400만 원 쓰는 건 부부답고 제가 그거 말리는 건 이기적인 건가요? 그리고 컴퓨터 값도 결국 제가 받아냈어요. 마침 그때 엄마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 했거든요. 물론 제 돈에서 드릴 수도 있었지만 이때다 싶어서 남편한테 뜯어냈네요. 남편은 그걸로 상당히 불편해했지만 엄마는 고마워하셨어요. 그렇게 돈 문제로 한 번 크게 부딪히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좀 걸리긴 했어요. 우리 이대로 결혼을 이어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시점에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그전까지 싸웠던 것들이 묘하게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남편도 갑자기 다시 잘해줬고요.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집안일도 더 많이 해주고 저도 그냥 그 변화에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애 생겼으니까 이제 좀 달라지겠지 이런 마음이요. 그렇게 우리는 또 그냥 저냥 살았어요.
완전히 좋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요. 그러다가 작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협심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병원으로 빨리 옮겨서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하시는데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근데 안도의 한숨 돌리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따라오더라고요. 수술비랑 입원비가 꽤 많이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평소에 보험은 돈 낭비라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아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 진짜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아프고 싶어서 보험 드나요? 그러니 미리 대비를 안 해서 보험의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남편이 병원비 문제로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더라고요.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을 꺼냈어요. 마침 그때 연말이라 보너스랑 성과금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병원비인데 그 정도는 제가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전부 제가 냈어요. 그때 남편이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다들 고맙다고 했고요. 저도 뿌듯했고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더 좋더라고요. 저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제일 큰 착각이었죠. 시어머니가 무사히 퇴원하시고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을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언니, 어떡해. 집으로 차압이 들어왔어. 엄마 지금 혼절해서 병원 왔어. 언니 빨리 좀 와봐.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차압? 갑자기.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링거 맞고 누워 계셨고 여동생은 완전 넋이 나가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기가 막혔어요. 엄마가 그동안 작은 빌라 몇 채랑 아파트 월세를 굴리면서 투자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회사 하나를 믿고 거기에 전액을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엄마 말로는요, 그 회사 기술도 좋고 사장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거기는 진짜 괜찮은 데였단 말이야. 기술도 좋고 사장도 정말 성실하고 그게 망할 리가 없는데 나는 그 사람 정말 믿었어. 아니, 믿는 만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일이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최근에 그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에 결함이 발견됐고 그 기술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소송에 들어갔는데 자금 압박을 못 이겨서 어음을 막지 못했고 결국 부도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럼 거기에 돈을 넣은 사람은요? 그대로 직격탄 맞는 거잖아요. 엄마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당장 집도 날아가게 생겼고 여동생이랑 엄마는 갈 데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 한순간에 없어졌다는 것도 기가 막혔고 지금 당장 엄마랑 여동생을 어디에 묻게 하나 그것도 막막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떠오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남편한테 꺼냈는데요. 그 반응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여보, 그런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왔어. 뭐? 장모님 그 많은 돈이 다 없어졌다는 거야? 아니, 무슨 투자를 그렇게 위험하게 하셨대. 어떡하냐? 엄마가 그동안 다른 건 다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믿으셨나 봐. 진짜 속상하다.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동생 당분간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집에? 왜? 아니 그럴 정도로 큰 집도 아니잖아. 좁은데 어떻게 여기로 오시라고 해? 그냥 작은 집이라도 얻어드려야지. 같이 사는 건 좀 아니잖아. 지금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이 집 살 때 엄마가 돈 보태준 거 기억 안 나? 은혜는 갚아야지. 보태주신 건 맞지. 근데 아예 다 사주신 건 아니잖아.
아이 몰라. 처자 한 명도 아니고 장모님까지 어떻게 내가 처가 사람들한테 뺑 둘러줘서 같이 살아. 불편해서 같이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을 듣는데요. 진짜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불편할 수 있죠. 새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다는 게요. 저는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작은 집도 아니거든요. 제가 시댁 힘들 때 도와줬던 건 생각도 안 나나 싶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냐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요. 조금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면서 검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 듣자마자 저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엄마가 워낙 악착같이 살던 사람이기도 했고 아프다는 말도 잘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좀 심각하긴 했어요. 그냥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정확히 확인하려면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바로 검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결과를 들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어요. 엄마가 암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아직 초기라서 수술이랑 항암을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는 했어요. 근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위로가 되기는커녕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지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일이 몰아치냐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엄마는 재산 날아가서 쓰러졌고 이제는 암이라니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에 가져갈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남편한테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숨길 일도 아니고 같이 알아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짐을 챙기는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갑자기 제 가방 쪽으로 오더니 제 지갑을 뒤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해? 내 지갑은 왜? 잠깐만. 그러더니 제 카드를 쏙 빼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죠. 네 친정에 10,000원 한 장 쓸 생각하지 마. 내가 장모님 빚도 갚으라고 300만 원이나 갖다 줬잖아. 그걸로 끝내. 그 이상은 없어. 진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제가 뭘 잘못 들은 건지 순간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암이라는 얘기를 막 하고 나온 사람한테 지금 돈 얘기를 저렇게 꺼낸다고요. 그것도 카드부터 빼앗아 놓고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황당해서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제가 병원에 붙어 있어야 했거든요. 검사도 있고 상담도 있고 수술 일정도 잡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잠깐 시어머니께 부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는데요. 문 열고 들어오는 얼굴부터가 딱 봐도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절 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신발도 툭 벗어놓고는 저를 쳐다보면서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너 우리 아들 피 빨아먹지 마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니네 친정 암 환자 뒤수발까지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할 거면 네 돈으로 알아서 해.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니네 친정이라뇨. 제가 어머님 수술하실 때 도와드린 건 그새 잊으셨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어허, 시어머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왜 이렇게 혀가 기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애까지 봐주는데 뭐가 그려 그래? 너 괜히 친정도 오겠다고 괜한지 말고 앞으로도 월급 타면 딱 일정 부분은 집에 내놓고 써야 한다. 알겠니?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누가 우리 엄마 도와달라고 싹싹 빌기라도 했나요? 그동안 제가 했던 것들은 싹 잊은 채로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면 아프다는 사람 두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이들한테는 더 이상 이해도 양보도 기대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 인간들을 제대로 벌을 줘야겠다 결심을 했지요. 일단은 입을 다물고 병원으로 갔어요. 더 말해봤자 돌아오는 말이 뻔했고 저도 결정을 내린 이상 더 할 말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오늘은 정밀 검사를 하고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날은 그냥 엄마 일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동생은 선생님이라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병원은 거의 저 혼자였죠. 검사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결과 기다리는 시간은 더 길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통째로 병원에서 보내고 나서야 의사 선생님한테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암이긴 한데 다행히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수술도 어렵지 않고 항암도 바로 시작하면 예후가 좋을 것 같다고요. 그 말 듣는데 진짜 그날 처음으로 숨이 좀 쉬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저는 엄마랑 퇴근한 여동생을 앉혀놓고 제 계획을 말했어요.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 인간들한테 어떻게 복수할지 이야기한 거였죠. 엄마는 어이없어 하면서 제 얘기를 듣더니 한참 말이 없다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래야지 뭐. 엄마가 해야 할 일 있으면 무조건 도울게. 그 인간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언니, 나한테도 모든 말만 해 다 할 테니까. 그 말 듣고요. 저는 그날 바로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고민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오래 고민할 시간도 없었어요. 복수도 복수지만 엄마 치료 일정은 바로 잡혀야 했고 아이도 봐야 했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게 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사표 내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부터 챙겼어요. 그리고 제 짐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옷이랑 서류, 아이 물건들.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냐? 아무래도 어머니 병원도 길어지실 것 같아서요. 회사도 그만뒀고 그래서 이 집 나가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평소처럼 시비나 걸려고 했는데 제가 폭탄 발언을 했으니까요. 뭐? 직장을 그만둬? 너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앞으로 우리 아들 돈만 쪽쪽 빨아가겠다는 소리 아니냐? 제가 무슨 모기인가요? 쪽쪽 빨아먹게. 게다가 남편 그 쥐꼬리만한 월급 빨아먹을 게 어디 있다고 저렇게 득이양양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씹었어요. 제가 대답 안 하니까 시어머니 더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천지인데 네가 지금 직장을 그만둬? 이혼하고 싶어서 작정했지? 그래, 나가라 나가. 네가 나가기 전에 내가 쫓아내련다. 네 자식도 들고 썩 나가. 네, 애는 제가 데려가서 키울게요. 그리고 저 짐 다 빼면 어머니 아들도 짐 다 빼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야 집을 팔죠. 뭐? 집을 팔어?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뭐라 더 말했는데 솔직히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냥 제 집만 챙겨서 쏙 나왔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집이 원래부터 제 명의였다는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는 반반으로 전세를 살았어요. 그땐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러다 아이가 태어나고 집을 넓히게 됐을 때 엄마가 큰돈을 보태주셨어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 사는 그 아파트는 애초에 그림도 못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명의는 자연스럽게 제 앞으로 했고요. 그땐 그냥 엄마가 도와줬으니까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인간들도 그건 완전 까먹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 그딴 말이나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부동산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집을 내놓겠다고요. 그리고는 내용 증명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이거 작성만 한 세월이 걸렸다니까요. 내용 증명은 당연히 남편이랑 시댁 앞으로 보냈죠. 그동안 제가 시댁에 줬던 돈들, 시어머니 병원비로 통 크게 빌려드렸던 돈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었어요. 빌려준 날짜, 금액, 그리고 이자까지.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이자까지 계산하면 돈이 상당히 쌓이더라고요. 숫자들 쭉 보는데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진짜 많이도 줬구나. 그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요. 당연히 시동생한테도 보냈어요. 가진 거 없이 식당 한다고 버티던 시동생, 지금까지 무사히 가게 꾸리고 있는 건 제 덕이 크거든요. 시댁 인간들이 도와줄 여력이 안 되는데 그 식당에 제 돈이 안 들어갔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시부모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사를 할 때 전셋집 빼고 남은 돈, 제 돈, 엄마 돈 생각해보니까 그 집안 어디 하나 제 손 안 탄 데가 없더라고요. 그걸 문서로 정리해놓고 보니까 괜히 허탈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참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었더라고요. 내용 증명 보내고 나니까 당연히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받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한 통으로 안 끝나고 몇 번이나 오는 거예요. 결국 한 번은 받았죠. 목소리부터 난리였어요. 당신 이거 무슨 짓이야?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서류는 다 뭐야? 집도 내놨다며. 응, 내가 보기 좋게 정리 싹 해줬는데 왜? 당신은 그냥 그대로 갖기만 하면 돼. 그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가족끼리 무슨 빚이야. 이게 가족끼리 할 짓이야? 당연하지. 가족끼리도 돈 계산 철저히 해야 하는 건 몰라? 그러는 너는 가족인 나한테 어떻게 했었는데? 웃긴다. 당신 지금 후회할 짓 하는 거야. 당신 상황 생각하고 말을 뱉어야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참, 우리 이제 가족 아니야. 맨 뒤에 이혼 서류도 같이 갔을 텐데? 시간 나면 봐.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했고 더 들어줄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찾았어요. 아무데나 가지 않았어요. 잘하는 사람, 진짜로 잘하는 사람을 찾았죠. 돈 아끼지 않았어요.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리였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엄마가 투자했던 그 회사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회사 이미 끝난 줄 알았거든요. 엄마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 저희 가족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이미 잃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요, 진짜 드라마처럼 일이 뒤집혔어요.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난리가 났던 게 알고 보니까 경쟁사에서 퍼뜨린 헛소문이었던 거예요. 그냥 소문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판을 망치려고 찌른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 사장이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졌대요. 포기 안 하고 자료 모으고 소송까지 가서 결국 다 증명해낸 거예요. 결함 없다는 걸요. 엄마가 그 사장님 진짜 좋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말하면서 자조적으로 말하셨을 때도 솔직히 엄마가 이번엔 삐끗하셨는데 그거 믿기 싫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네요. 역시 엄마는 수완이 좋으셔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회사가 더 유명해졌고 이미지도 확 살아났대요. 사람들이 저 회사 억울하게 당했구나 하면서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엄마가 넣었던 그 돈이요. 없어지긴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린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됐죠.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그 소식을 들은 날이 참 공교롭게도 엄마 암 선고를 받은 그날 오전이었다는 거예요. 오전에 투자한 회사 살아났다는 전화를 받고 오후에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진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결국 돈은 해결됐는데 엄마가 암이라는 게 얼마나 야속하던지 가끔 그런 생각은 했어요. 만약 그 인간이 제 지갑을 뺏으면서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겠다. 제가 엄마 상황을 조금만 더 정리할 시간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겠다. 근데요, 그럴 시간을 안 줬잖아요. 아예 숨 쉴 틈도 없이 선을 넘었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참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끝을 보느냐. 그래서 저는 끝을 보기로 했고요. 변호사비에 돈 아끼지 않았어요. 진짜 한 푼도요. 돈 좋아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럼 뭘로 눌러야 하는지도 너무 분명하죠. 말로는 안 듣는 사람들이고 더 이상 제가 동정심 가져줄 만한 인간들도 아니니까요.
저는 그냥 돈으로 처절하게 눌러서 다시는 고개 못 들게 만들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바로 소송에 들어갔어요. 제가 빌려준 돈 당장 내놓으라고요. 좋게 말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동안 좋게 말해서 돌아온 게 뭐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자마자 그 집안은 바로 뒤집어졌어요. 시부모가 살던 집, 시동생이 하던 가게 차, 그리고 남편 월급까지 전부 차압에 들어갔거든요. 말 그대로 올스톱이었어요. 제일 먼저 무너진 건 시동생이었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식당에서 일만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갑자기 가게가 차압 들어오고 계좌 묶이고 전화가 불나듯 왔겠죠. 근데요, 어쩌라고요? 남의 돈으로 유지하던 가게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설명해줄 의무도 없고 달래줄 이유도 없었거든요. 듣고 싶으면 지 형한테 들으라죠. 그러니까 남편도 지 일도 복잡한데 시모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양 옆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결국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 뻔뻔한 목소리가 어떻게 기가 죽었나 들어보려고 한번 전화 받아줬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월급까지 차 걸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리고 엄마도 동생도 난리야.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돈 빨리 갚으면 되지. 이러다 나 직장 잘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럼 당신도 돈 못 받는 거야? 바보처럼 굴지 마. 야, 순서가 잘못됐잖아. 당신이 빨리 갚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직장 잘리기 싫으면 돈 빨리 갚아.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한참을 소리 질렀어요. 인생 망했다. 사람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안 된다. 네가 사람이냐? 근데 웃긴 건 그 말들 중에 미안하다는 말은 끝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안 듣고 그냥 어쩌라고 하고 그렇게 그 인간들을 떼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랑 다르게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사실 그게 해결돼야 이혼도 정리할 수 있어서 시간이 많이 끌렸어요. 그 인간이 민사소송을 끝까지 버텼거든요. 합의도 안 하겠다고 뭐든 다 끌겠다고요. 근데 웃긴 건 그걸로 저를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직장도 그만뒀잖아요. 그러니 시간도 있었고 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켜봤어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보라고요. 결국 1년이 넘게 지나서야 그 인간들이 먼저 백기를 들었어요. 시부모가 살던 집이랑 시동생 가게를 처분해서 제가 빌려줬던 시어머니 수술비랑 그 외 돈들을 전부 갚았거든요. 이자까지 다 붙여서요. 금액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합치니까 거의 2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그만큼 당연하게 제 돈을 써왔다는 뜻이겠죠? 그 인간들은 그 집 팔고 어디 변두리에 있는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라요. 누가 말해주긴 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서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딱 그 정도의 감상밖에 들지 않는 인간들이 된 거예요. 이혼 소송도 더 끌어봐야 자기들만 손해라는 걸 금방 깨달았는지 민사정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끝이 났어요. 그렇게 버티겠다고 끝까지 가겠다고 큰 소리 치던 인간들이 막판에는 되게 빨랐어요. 서류 하나 처리하는데 그렇게 시간 끌더니 손해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순식간이더라고요. 참 사람 한결같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기도 하고 그 집 살 때 남편 돈이 일부 들어가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집 한 돈 중 일부는 나눠주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어요. 판결문만 보면 얼핏 제가 좀 손해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죠. 근데 민사가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당장 아이 키우는 양육비도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을 다시 돌려주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 딱 한 번만 아주 짧게 말해줬어요. 너 양육비 하루라도 밀리는 날이면 공무원 생활 접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말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했겠죠. 알아서 조용해졌고 알아서 선을 지켰어요. 집도 잃고 돈도 잃었으니 직업만큼은 잃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편한 방법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정리되고 나서는요, 저는 그냥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이 키우고, 엄마 병원 오가고, 예전엔 정신없이 바쁘다고 느꼈던 일들이 그때는 오히려 숨 돌릴 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행히 엄마는 수술도 잘 받으셨고, 항암 치료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끝났어요. 지금은 완치 판정만 앞두고 계세요. 병원 갈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이는데 그거 하나로 저는 충분했어요. 엄마 병이 완전히 정리되면 아이 데리고 엄마 모시고 따뜻한 나라로 잠깐 다녀올 생각이에요. 여행처럼 다녀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살아보려고요. 한 1년 정도요. 아이 학교도 미리 알아봤고 집도 몇 군데 봐둔 상태예요. 관광지보다는 조용하고 일상적인 동네요. 아침에 산책할 수 있고 엄마가 햇볕 쬐일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충분해요. 전시댁 쪽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고 들었어요. 서로 책임 떠넘기느라 난리라더라고요. 전 남편은 전시댁이랑 연 끊었다고 하고 전시 동생도 전 남편이랑 완전히 틀어져서 서로 욕만 한다고요. 누가 누구 탓인지 따지느라 바쁘다던데 솔직히 그 얘기 들으면서도 별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꼴값이다 정도. 가끔 문득문득 생각나요. 그때 제가 한 발만 더 물러섰으면 아직도 그 집안이랑 얽혀 있었겠지. 아직도 제 돈, 제 시간, 제 감정 다 빨리면서 살고 있었겠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사람은 계속 실수하고 그러면서 반성하고 배우나 봐요. 그 인간들은 그게 안 돼서 저 모양 저 꼴일 테니까 저는 제가 경험하고 배운 거 우리 애한테 잘 다듬어서 잘 가르쳐주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추운 겨울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